있습니다.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보 교체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험지인 경북 지역을 돌며 내란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논란 등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 문제를 논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지도부가 또 충돌했습니다. 선출된 당 후보와 도장을 갖고 있는 지도부,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조금 전 김 후보가 낸 전당대회 금지와 후보 확인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도부의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가처분 기각의 내용을 먼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어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7일 김 후보자 지지자들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습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것에 항의하는 차원의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후보자 인정 관련 가처분의 경우 김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고, 단일화 절차 진행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자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를 추진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당원의 명령, 국민의 선택, 법원의 판단 모두를 등에 업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낸 상황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김문수 후보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이번 판단의 핵심은 당 지도부의 일정이 당원 당규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봤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가 강조했던 당무 우선권도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특히 내부 경선 절차에서 갈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엔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밝힌 만큼 당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법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사실상 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를 위해 긴급의원총회도 소집이 됐습니다. 국회 기자 연결합니다. 정태진 기자, 국민의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1시간 뒤인 오후 8시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법원이 김문수 후보와 김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상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 입장에선 후보 교체를 위한 가능성이 모두 열리게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총에서 오늘 오후 4시 마감된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의원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원 50%, 민심 50% 여조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의총에서 이 결과를 토대로 후보 교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실상 지도부는 강제 후보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당 지도부는 전국이나 전당대회를 그대로 소집할 수 있게 됐죠. 오는 11일인 일요일 최종 대통령 후보자 지명을 통해 강제적인 후보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후보 교체를 강행할 경우 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지지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불씨가 남아있다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후보 교체 전까진 단일화 로드맵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단 이틀이 남은 상황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 단일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계획한 단일화 로드맵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다 가처분 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지금 내놓은 가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저희는 따르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모레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김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알던 김문수가 아니라는 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면서도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게 맞나 다들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어떻게든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더 가다가 당이 아주 우스운 꼴이 돼버리니 김 후보로 가되 선거운동은 안 하겠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를 당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할 경우 김 후보 측의 강한 반발로 단일화 컨벤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도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겁니다. 김 후보 쪽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김 후보 측은 법원도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캠프의 장영하 진실대응 전략단장은 김 후보의 정당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라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가 정당 내부 절차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문에 김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정식 후보로 선출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의 후보 흔들기 시도는 모두 사법적으로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은 단일화라는 이름의 정치 쿠데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완주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장 단장은 김 후보는 당원의 명령, 국민의 선택, 법원의 판단 모두를 등에 업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완주할 것이라며 지금 지도부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정당을 허무는 배신의 정치라고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만일 당이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후보 교체를 진행할 경우 김 후보 측이 해당 효력을 원천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법원의 판단으로 단일화 명분이 더욱 커졌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 밤에도 김문수 후보를 만날 수 있다며 추가 회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김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단일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시각각 바뀌는 단일화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5월 10일 이전까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끝내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굉장한 실망을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한덕수 캠프 측은 단일화 명분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단일화의 명분은 더 커졌다며 재판 결과를 포함한 당의 진행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정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며
여론조사에서 앞설 경우 당에 입당한 후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추가 회동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 계획은 없지만 오늘 밤에라도 만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가 오늘 밤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당과 김문수 후보 측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법원의 판단은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최 기자, 법원의 기각 판결, 단일화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통상 법원이 정당 내부 사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례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 판결 당 안팎에선 예상 밖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 후에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비대위 출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때 인용받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물론 당 안팎에선 절차적으로나 당원 당규상으로나 가처분 인용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건 이제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이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그럼 후보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일단 단일화 압박 공세를 이어갔던 당 지도부에 일단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거론됐던 이른바 단일화 로드맵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해야만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단일화를 두고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공표는 금지됐지만 법원 판결에 한덕수 후보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지면 김문수 후보로선 정치적 입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론조사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단 김문수 후보로선 타격이 불가피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여론조사가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결과라면 지도부로서도 마냥 압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김 후보 쪽도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공산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도부는 추가 절차에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도부 입장으로선 플랜 B가 아니라 네. 플랜 A로 추가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예고했던 비대위 의결을 거쳐서 한덕수 후보 입당, 11일 전국위 개최 순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때 논란이 된 당헌 74조 2항에 상당한 사유를 꺼내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한덕수 후보 우세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김문수 후보 쪽 반응을 들어봤지만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일단 분위기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기각 판결과 별개로 후보 지위는 인정받았다면서 국면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대선 후보 지위 등과 관련된 만큼 다시 당의 후보 교체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공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 삼아서 후보 교체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또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당으로선 이를 제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서 후보 선출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후보 등록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이틀을 앞두고 전국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는 리포트 더 보고 잠시 후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지도부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지도부가 국회 본관 앞까지 마중을 나가고 꽃다발까지 준비했지만 김 후보가 면전에서 불법 단일화를 멈추라고 경고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원총회의 모습을 드러내자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은 김 후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념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김 후보의 급작스런 의총 참석을 두고 지도부는 단일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같은 구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일화를 이루고. 김 후보도 손하트를 그리면서
지도부와 의원들의 기대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가 곧이어 지도부를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순식간에 의 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의 단일화는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당 후보로 만드는 작업이라며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의원총회가 종료되고 김 후보가 곧바로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일부 의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는 단일화 갈등을 둘러싼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문수 후보 발언 직후 마이크를 넘겨받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 위원장은 더 큰 지도자는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며 김 후보 앞에서 의원총회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김 후보가 의총장에 들어서자 기대했던 의원들도 기대 밖의 김 후보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V 토론할 때 그때 정직하게 밝혔어야죠. 그때는 그 무소속 한덕수와 즉각 단일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죠.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전당대회 후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은 사실 가기 전부터 오늘은 단일화 얘기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덕담만 하자, 축하 인사하자 이렇게 하고 갔었고. 이 사무총장은 당시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에게 단일화 후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김 실장이 거절해 수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김 후보와의 오해가 단일화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했는데 후보 주변 분들이 잘못 전달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충돌 내용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뉴스 추적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최 기자, 김문수 후보 의원총회에서 의외로 상당히 강경했던 것 같아요. 기류가 사전에 좀 있었나요? 김문수 후보로선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네. 더욱이 당내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던 만큼 후폭풍이 거센 겁니다. 그래서 원칙론에 힘을 준 것도 이 때문인데요. 작심 발언인데 김 후보 캠프를 취재해봤더니 의원총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직전까지 논의를 했고 결국 정면 돌파 쪽으로 택한 것 같다고 전해집니다. 당의 결정권은 김 후보 본인한테 있는데 적어도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진 단일화는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공을 당 지도부로 넘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의원총회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을 한 거 보니까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이 좀 어제와 달라진 건 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김 후보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요. 네. 단일화 요구에 김 후보의 답변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당원도 아니고 등록도 안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무소속 후보가 입당도 하지 않고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경선 절차를 거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부각하는 건데 그만큼 명분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명분을 갖춘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보입니다. 지도부 입장도 궁금한데 꽃다발도 주고 가서 마중도 하고 그랬는데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지 몰랐나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네. 후보 교체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버티기 전략을 고수할 경우엔 지도부로선 현재로선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같은 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압박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수 분열의 피로감만 쌓이면
투표 포기로 이어질 공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촉박한 대선 스케줄 속에서 당내 갈등을 다시 봉합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의 통큰 양보를 바라면서 앞서 보셨듯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와 화기애애한 장면까지 연출한 건데 이게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네, 요게 근데 법원의 가처분까지 나왔습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전될 만한 좀 지점이 있습니까? 반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데요. 절차적 정당성이냐 아니면 지도부의 대승적 양보냐를 두고 양측이 말 그대로 극한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김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만큼 이제는 지도부가 결단할 순간이 임박해 보입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강대강 대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영남권을 찾아 골목 민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험지인 경북에 가서 당을 보지 말고 일 잘할 사람을 뽑아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20%대에 머물렀던 득표율도 10%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에 이어 영천, 김천 등 경북을 찾아 경청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왕이나 지배자를 뽑는 게 아니라면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습의 제1 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유능하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을 겪는 틈을 타 보수 텃밭에서 표심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구와 경북에서 20%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30%대 득표율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또 하늘에 맡기는 거죠. 이 후보는 또 6월 3일은 내란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란을 끝내는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6.25 전쟁 관련 기념관도 즉흥적으로 찾으며 보수 민심을 파고든 이재명 후보는 내일 경남에서 지역 원로 독지가 김장하 선생과 만납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큰 과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준비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 측은 한미동맹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당선인 신분도 아닌 후보 단계에서 백악관 인사를 만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외교에서도 실용을 앞세우며 한미동맹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오는 7월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이 끝나는 만큼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통상 문제가 꼽히는 가운데 이 후보 측이 미국 정부 인사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 후보 외교안보 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이 후보 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도 전달했는데 미 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 고위 인사가 대선을 앞두고 후보 측 인사를 만난 건 이례적입니다. 빨리 일찍 만나서 서로 간의 생각이 이상하다는 거, 이것을 서로 간에 풀фор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차장은 주한미군 감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다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희로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 기자, 부지런히 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이고요. 옆에 융통과 두 X 천벌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통은 윤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X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인 것 같은데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홍 전 시장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전면에 세우려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예. 여기서 두 X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권영세, 권성동, 즉 쌍권 지도부로 해석됩니다. 예. 홍 전 시장은 3년 전 두 X가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라며 이번에도 엉뚱한 짓으로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입당을 직접 권유했고 권 비대위원장은 직접 입당 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또다시 한덕수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서 김문수 후보를 대체하려 한다는 게 홍 전 시장의 문제의식입니다. 예, 홍 전 시장 요즘 비판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SNS를 통한 당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미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패배 후 미국에 가서 대선이 끝난 후에야 돌아오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김문수 후보 측에서 홍 전 시장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깜짝 공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내일 출국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직을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 안팎에선 김 후보가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단일화 반대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피력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홍 전 시장 측에서 곧장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제안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내일 미국에 간다고 밝히면서 해프닝이 일단락됐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단일화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 후보 캠프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이 있는데 땡땡땡 제정신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땡땡땡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땡땡땡의 대상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이 발단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간 토론회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또 한덕수, 김문수 후보 사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건데요. 이 선관위가 김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다 대고 말을 합니까? 방송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됩니까? 예, 선관위의 판단을 두고는 선거철에 진영에 유리하면 침묵하고 불리하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엔 범진보 빅텐트. 최근에 빅텐트 이슈하면 이 보수 진영 내 이슈였는데 진보 진영에도 빅텐트가 쳐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상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인데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이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윤석열과 추종 세력을 심판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 다들 이재명으로 헤쳐모여 하는 느낌인데 진보당도 지지 선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한 건데요. 예. 이에 따라 진보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재현 상임대표도 예비후보직을 내려놓고 이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이 조기 대선 초기부터 반이재명 빅텐트를 주장해온 범보수 세력은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범진보 세력이 이재명 단일 대우로 빅텐트를 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선거는 결국 경쟁인데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은 단일화로 내용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렇게 빅텐트까지 쳐지는 걸 보면 확실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목대장인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현장의 민심을 듣겠다며 이 골목골목 선대위를 구성했는데요. 예.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골목대장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 골목골목이 적힌 수첩을 들고 한 손은 귀에 손을 대는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수첩을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 수첩을 많이 쓴 사람은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수첩을 들고 오른쪽 귀에를 한번 해주십시오. 골목골목! 예, 확실히 여유가 엿보이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도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법부를 향해 신뢰와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는데요. 사법부 구성원을 믿지만 우리를 향해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법관회의 등 법원의 자정작용을 지켜보겠다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법부를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라고 지칭하면서도 사법개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비판이 오갔는데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도 거론됐습니다.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법관 숫자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대법원을 겨냥한 입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거취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낯들지 마시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이나 탄핵 카드는 일단 보류한 상황이지만 사법부의 대응과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법조계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건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지, 이 법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달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6명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이 두 가지 사안이 다뤄질 계획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던 이 후보 상고심 선고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이 워낙 컸던 만큼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법부 독립권 침해에 대한 안건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원 5분의 1인 의결 정족수 26명을 채워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70명이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회의에서 개별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건 통과에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 부장판사는 회의 소집에 반대 의견이 많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금기는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대표회의 소집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딸 문다혜 씨 부부 소득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을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취업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기소 당시 쟁점은 다혜 씨 부부가 취업 이후 태국으로 이주하던 때 문 전 대통령이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부부 소득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지원에 의존해왔는데 한때는 예금 잔고가 200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다혜씨 부부 소득에 관여하게 된 계기를 다혜씨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중복 가입 의혹이 불거질 때로 특정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 활동까지 직접 관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생활에 제공될 경제적 규모와 관련한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혹시 민정실에 있었던 다혜씨 지원 인정하시나요?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새벽 바티칸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전 세계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음을 알렸습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는 가톨릭 역사상 첫 미국 출신으로 2년 뒤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성당 앞에서 새 교황의 탄생을 기다리던 신도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콘클라베 둘째 날 오후 투표에서 새 교황이 선출된 겁니다. Eu vim do Brasil só pra isso! Eu só vim pra isso! Seja ele quem for! Que seja o melhor Papa!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7일 만입니다. Habemus Papam. 새 교황은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 것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교황명을 라틴어로 사자를 뜻하는 레오로 정해 전임 13명의 레오 교황에 이어 레오 14세가 됐습니다. 사자는 가톨릭에서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교황의 첫 메시지는 평화였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전임 교황의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Ancora conserviamo nei nostri orecchi quella voce debole ma sempre coraggiosa di Papa Francesco che benediva Roma. 신임 교황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레오 14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 한국을 4번 방문한 이력이 있는데 2년 뒤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물입니다. 중도 온건파로 평가받는 교황은 갈등이 심해지는 국제사회의 통합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첫 미국인 출신 교황 선출 소식에 레오 14세의 출생지인 미국 시카고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적 없는 데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출신이 교황직을 수행하는 건 관행상 금기시돼 왔기 때문입니다. And look at this place. I mean, look at it. I mean, who would think the Pope would come from here? You know? 미국 국적이지만 시민권까지 얻어가며 20년간 빈민가 신도들을 위해 헌신했던 페루에서도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황청에서 영향력 있는 주교부 장관을 맡으며 신임을 얻었고 이번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단 중 미국인의 비중이 높았던 게 선출 요인으로 꼽힙니다. 신임 교황이 이 시대를 이끌 중재자라는 평가에도 힘이 실립니다. 빈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적 성향을 이어받았고 전임 교황이 화려하다고 거절했던 전통 복장, 어깨망토를 착용하는 등 전통도 중시하며 중도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등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Aiutateci anche voi, poi gli uni gli altri, a costruire i ponti, con il dialogo, con l'incontro, unendoci tutti per essere un solo popolo, sempre in pace. 유력 후보가 아니었지만 단 4번의 투표로 선출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의기투합은 대미 압박 메시지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의 상징 붉은 광장에 설치된 단상 위로 함께 올라갑니다. 두 정상이 단상의 가운데 마련된 의자에 나란히 앉자 광장을 가득 메운 군인들이 일사불란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모습입니다. 70주년 전승절 열병식 이후 10년 만에 행사에 참석한 시 주석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최고의 예우를 제공한 겁니다. 시 주석이 바라보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나치 독일에 빗대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я была и будет несокрушимой преградой для нацизма, русофобии, антисемитизма. 두 정상은 이번 행사를 전후로 친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정상회담은 공식 비공식 회동을 합쳐 무려 7시간 30분이나 됐는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为促进两国发展振兴，维护国际公平正义，做出更大贡献。 특히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오늘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군 대표단을 따로 만나는 등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장거리포와 탄도미사일 훈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사일 도발은 북한판 핵 버튼으로 알려진 핵 방아쇠를 점검하고 향후 핵 공격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승절을 맞아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불패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 현장을 지켜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동부전선 부대의 장거리포 미사일 체계 합동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장거리 포 및 미사일 체계 합동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전술 핵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운용 공간을 복합적으로 김 위원장은 전술핵 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서 러시아 수출 가능성이 제기된 전력들에 대해선 성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이 지난 2023년 처음 언급된 핵 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 방아쇠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술핵을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타격용으로서 보다 최적화하고 기습적 선제 공격 또는 그 보복 공격 측면에서의 역량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 김 위원장은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북러 불패의 동맹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잇따라 방사포 생산 현장을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과 대남 위협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하루 한여름 장마 같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여객기 운항이 취소돼 불편이 잇따랐는데 이 태풍급 바람은 내일 밤에나 잦아듭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폭포처럼 거세게 흐르는 흙탕물 건너편에 한 남성이 구조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잔잔하던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해 고립된 겁니다. 오늘 제주도 산지엔 245mm, 서귀포시엔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와 함께 한라산엔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이런 바람이 한라산을 타고 넘어오거나 옆으로 돌아오면 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병풍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여객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며 전국에서 77편의 여객기가 결항되고 15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여행을 가려던 탑승객들은 출발 소식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10시 10분 비행기였어요. 5시로 밀려가지고 5시 거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10일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산지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기온도 18도 안팎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곳에 따라 25도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벤츠 차량을 몰던 한 운전자는 하루 동안 4차례나 이런 아찔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서비스 센터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또 차가 멈춰서면 영상을 촬영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장거리 출장이 많은 정경국 씨는 안전을 고려해 벤츠를 선택했지만 지난 3월 고속도로에서 차가 4차례나 멈춰서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 간신히 갓길로 피했는데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그때의 공포가 떠오릅니다. 터널만 보면 사실 좀 불안해지죠. 과연 저 터널에는 갓길이 있을까? 내 나름대로는 최고의 차가 벤츠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벤츠를 몰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나. 사실 시동 꺼짐은 앞서 2차례나 반복되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황당한 요청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힘들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좀 해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덤프트럭을 밀고 지나다니는데 저보고 휴대폰에 동영상을 켜서 그 사항을 찍어달라. 이거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대응이라 지적합니다. 그 똑같이 위험한 상황을 또 한 번 연출이 됐을 때 찍어오라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벤츠코리아 본사는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하며 특수장비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도 벤츠 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거둔 매출만 5조 6천억 원. 그에 걸맞는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학교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쓴 강원의 한 사립학원 이사장 부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부부의 일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생일과 명절, 심지어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교사와 직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분의 생신을 축하하는 의미이기에 10만 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두 분은 강원도 춘천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강원학원 전 이사장 부부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이 학교 소속 교사들입니다. 이사장 부부의 생일과 명절, 심지어 해외여행을 갈 때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 거들 때마다 한 명당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의 돈을 걷어 이사장 부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건넨 돈이 지난 5년 동안 3,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강원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 전체 교직원이 120명 정도인데 78명이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낸 거죠. 그 사람들이 내라고 하니까. 거부를 하게 되면 좀 소위 말하는 찍힌다라는 그렇게 돼요. 강원교육청은 이사장 부부와 돈을 낸 교직원 7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사장 부부의 일탈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안에 전용 숙소와 정원, 주차장을 만드는데 2억 원이 넘는 학교 돈을 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강원 학원에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강원학원 이사회는 이사장 부부를 해임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손을 내밀었지만 의대생들은 결국 절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천여 명의 집단 유급이 확정되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는데요. 의대생 내부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당장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의대생을 절반이라도 복귀시키면 다행이라는 게 대학 총장단이 세웠던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복귀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은 대학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수업을 듣지 않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재적은 4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성적 경고자와 한 개 과목만 꼼수 수강 신청한 인원을 더하면 12,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뺀 수업 참여율은 34.4%로 10명 중 6명은 올해 교육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특히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본과 4학년은 과반이 유급해 내년도 의사 배출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강경파 의대생 단체는 교육 차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재정 및 유급 협박은 당시에 적합한 휴학원 승인이 있더라면 없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료 인력 수급을 이유로 들어 휴학원을 반려해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대생들을 무릎 꿇렸잖아요. 너희들이 꿇어야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여기에 지치거나 동의하지 못하겠던 학생들은 판별이 나서 그냥 하나둘씩 개인적으로 이탈하다 보니 의과대학은 내년도 신입생까지 3개 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트리플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엔 선을 긋고 있죠. 정부가 6월 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보안에 힘을 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내서 조사 결과를 아마 6월 말이 돼야 될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2개월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 위약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이어갈 방침인데 면제 약관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3개월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가 현실이 되면 회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수조 원, 한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알겠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26만 명이 넘는 SK텔레콤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겼는데 위약금 문제는 통신업계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는 게 시장 전망입니다. 주주들 관계도 있고 장기적인 경영 방향도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거거든요. SKT의 대승적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뽀빠이 아저씨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유명 방송인 이상용 씨가 오늘 낮 별세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여 병원을 다녀오다 길에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국민 MC로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상용 씨가 오늘 향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감기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오늘 오전 자택 인근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쓰러졌고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홍콩에서 그 소식 듣고 귀국 중에 있어서 귀국하는 대로 협의해서 빈소금 이렇게 다 정할 생각입니다. 충남 서천 출신인 이 씨는 지난 1989년부터 군부대 유문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 사회를 맡으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은 키에도 다부진 몸매를 자랑하며 뽀빠이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씨는 우정의 무대와 6시 내 고향 등을 진행하며 명실상부한 국민 MC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공금을 횡령했다는 루머에 휘말리면서 우정의 무대 사회자 자리에서 하차했는데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00명을 47년간 고쳤는데 100억을 썼어. 근데 이제 하나도 안 고쳤다고 시비를 나면 나는 어떡해.
이후 방송 활동이 뜸해졌지만 2010년대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자랑을 힘껏 하고 와. 예, 알았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주 진달래밭에는 245mm, 전남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은 점점 더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가를 따라서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평년과 비슷할 텐데요.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 17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만큼 서늘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